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6강, 바로 6.25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54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98에서 101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6.25 전쟁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을 공부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눈다? 전쟁의 배경, 과정, 그리고 결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어디다? 전쟁의 과정이다. 전쟁의 그 전개 과정에 관해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 이 전개 과정은 여러분들 지도와 자료랑 연계해서 굉장히 잘 나오고요. 특히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인천 상륙작전. 이 인천 상륙작전이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기준으로 그 인천 상륙작전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전후에 그런 전쟁의 전개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도와 자료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6.25 전쟁이 워낙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 전쟁 과정에 그런 국경선, 그러니까 남북한의 그 국경선이 전쟁 그 선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그런 남북한의 국경선의 변화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전쟁의 배경 공부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랑 뭐로 나누어 봐야 한다? 국내적 배경과 국외적 배경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전쟁의 국내적 배경은 남북한 모두 무력 통일론을 내세우던 상황이었다. 남한의 북진 통일론, 북한의 적화 통일론. 다만 이런 무력 통일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남북한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38선 부근에서 무력 충돌이 굉장히 심했다. 다만 남한은 허세였지만 누군 진심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게 정말 진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더 불행한 건 김일성은 이러한 진심을, 그런 야망을 현실로 바꿀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게 불행이라고 했죠. 왜? 광복 당시에 남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압도적이었죠? 네, 북한이 경제력과 군사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거기다가 아시아의 상황도 누구에게 유리했다? 북한에게. 왜? 소련과 중국이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 북한이 같은 팀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문제는 그나마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의 백이라 그러면 미국밖에 없는데 그 미국이 에치플라인을 그었죠.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그었던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이 방어선에서 이 에치플라인에서 어디가 제외되었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제외되었죠. 미국의 직접적 보호의 그 범위에는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했고 이걸 기점으로 이제 미국은 한반도를, 아니 대한민국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북한. 그 김일성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지원을 약속해서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다. 과정.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라 그랬어요. 북침이 아닙니다.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전쟁 난 지 3일 만에 서울이 뚫리고 3달 만에 어디까지 밀려나요? 낙동강까지. 이거 지도랑 연결해서 뭐라 그랬죠? 낙동강까지 밀렸던 그 첫 번째 지도. 그 다음에 이렇게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를 결국 누가 도와주었다? 유엔이 도와주었다. 왜? 한반도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는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유엔 소총의 결정사항에 따라 만들어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고, 그래서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유엔은 그런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침략한 북한을 불법 침략국으로 규정해서 16개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라는 것까지 봤죠. 그죠? 근데 이 유엔군, 당시 이 16개 나라의 유엔 연합군, 국제연합군을 이끌던 최고 사령관이 그 미국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사람인데, 와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 경상도 끄트머리에 밀려있는 상황이잖아, 얘들아. 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면으로 그 북한의 그 포위망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적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포위망을 힘으로 뚫는다는 건 성공해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전략적으로 변환점이 필요하다. 적이 예상하고 있는 정면이 아니라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지점을 공격해서 적을
혼란에 빠뜨려서 한 방에 기습으로 무너뜨려야만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준비한 게 바로 뭐? 인천상륙작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번 시간 이 인천상륙작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잠깐 여기 잠깐 볼게요. 좀 배경을 지우고 지도를 잠깐 그린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쟁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죠, 그죠? 이 낙동강 방어선에 몰려있는 상태란 말이야. 정면은 안 돼. 이미 북한군이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어. 그래서 말했죠. 적에 어디를 쳐야 돼? 후방을 쳐야 돼. 그럼 얘들아, 어디를 쳐야 적이 가장 혼란에 빠질까? 적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을 쳐야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야? 지금 한반도에서. 그치? 북한이 지금 우리의 수도를 점령했잖아. 수도가 어디예요? 여기 서울이죠. 이 서울이 한반도의 딱 가운데고 허리라인이잖아. 그치? 만약에 유엔군이 북한이 모르는 틈을 타서 후방으로 쫙 돌아가서 우리의 수도 서울을 빵 공략을 해버리면 적에게 엄청난 심리적 타격감을 줄 수가 있고, 이 허리라인을 딱 끊어버림으로써 적의 보급선을 끊어버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남쪽에 있는 북한군을 그대로 괴멸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메가더가 어디를 우리가 탈환해야 한다? 한반도의 허리, 가장 중요한 지점인 서울을 우리가 탈환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로 갈 때 여러분들 정면으로는 안 되니까 뒤로 돌아갈 거면 어떻게 가야 돼? 그래,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유엔군만 거의 10만 명인데 어떻게?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상륙을 해서 서울로 가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서울을 갈 거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서울 옆에 바로 뭐 있어요? 인천 있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국제공항이 어디 있어? 인천에 있잖아요, 얘들아. 서울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을 상륙해서 인천을 통해 어디까지 가자? 서울로 가자. 이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전쟁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메가더의 이런 야심찬 인천 상륙작전,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하는 작전명 크로마이트,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미 국무부에서 이 메가더의 작전을 받고 뭐라 그랬을까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다. 당장 시행하자 이랬을까요? No way.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했어요. fucking crazy라고 진짜 욕했어, 미국 국무부에서. 왜냐면 인천 상륙작전은 여러분들 성공 확률이요 5000분의 1이었어요. 500분의 1도 아니고 50분의 1도 아니고요 5분의 1도 아니고요 5000분의 1이었어. 0.0002%야. 왜 그럼 5000분의 1로 하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왜 이렇게 생각했냐? 여러분 인천, 인천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그 해안선이 엄청 복잡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동해안 같은 강원도 같은 평평한 해안선이 아니야. 인천 이 서해안은 섬도 많고 물살도 빠르고 조수간만의 차도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해안선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 배를 통해 상륙을 하잖아. 당시 여기 가는 유엔군 규모가 얼마였냐면 군함 276척에 8만 명의 병사랑 무기를 싣고 가는 거야. 근데 이 276척의 군함이 8만 명의 군인과 그 무기를 상륙시키기에 인천은 너무 그 해안선도 복잡하고 섬도 많고 물살도 빠르고 조수간만의 차도 빨라서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군이 우리 유엔군이 상륙할 때 일로 와요, 일로 와. 배 여기다가 대야 돼.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해안선에다가 대포 쫙 깔아놓고 유엔군을 막 바바방 쏘고 할 거 아니야. 적이 방해를 하지 않아도 힘든 게 상륙인데 적이 방어하는 그 복잡한 해안선을 어떻게 또 상륙을 한다는 거냐. 다 죽는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인천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안 졸아서 말 거예요.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죠. 그죠? 배를 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물이 그 육지로 들어가는 밀물이 들어갈 때 배를 해서 그 상륙을 해야 돼. 썰물 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알고 있죠, 여러분들? 밀물, 썰물. 근데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엄청 커. 밀물, 그 배를 댈 수 있는 밀물, 그 물이 들어가는 밀물은 2시간밖에 안 돼요. 딱 2시간이야.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상륙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2시간의 밀물이 끝나면 이제 물이 빡 빠지는 썰물이 오거든요. 썰물이 오면은 갯벌이 펼쳐지는데 인천 앞바다가 세계 4대 갯벌이야. 세계 4대 갯벌이에요. 5대 갯벌이다. 썰물 나오면 갯벌이 얼마나 펼쳐지냐면 4km. 갯벌 길이면 4km야.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276척에 8만 명의 그 유엔군이 밀물, 그 2시간의 밀물 안에 상륙을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썰물 쫙 들어오고 갯벌에 다 갇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와 질퍽질퍽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 잡아잡어 이거죠. 갯벌에 빠져가지고 우어 이러고 있으면 이제 북한군이 빵빵빵 이러면 다 전멸이란 말이야. 2시간 안에 적의 포위망을 뚫고 상륙하지 않으면 실패한 작전이야. 그러니까 5,000분의 1인 거야. 해안선도 복잡하고 조수간만의 차도 크고 2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 2시간 안에 성공해야 되는 거야. 메가더가 뭐라 그랬을까? 봐봐,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미 국무에서 내가 지금 말한 모든 논리를 가지고 메가더에게 이거는 불가능한 작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에 대한 메가더의 답은 그러니까 해야 한다. 봐라, 같은 편인 우리 편조차도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나 많이 알고 있는데 북한도 당연히 여기로는 우리가 오지 못할 거라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불가능한 이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적이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가야만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메가더가 여러분들 성격이 좋게 말하면 화끈하고 나쁘게 말하면 빠꾸가 없어. 그냥 직진밖에 없는 남자야. 내 인생에 커브는 없다 이거예요. 메가더가 난 무조건 간다. 난 죽더라도 인천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메가더가 날짜를 심지어 아예 박아놔요. 이게 여러분 내가 아까 밀물이 2시간이라 했지, 그치? 이것도 최대야. 최대 2시간이거든. 그 다음에 그 최대 밀물이 2시간 오는 날이 언제냐면 딱 3일밖에 없어.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 3번 중에 하나예요. 근데 10월이랑 11월은 너무 늦어. 너무 춥고. 그래서 언제밖에 안 돼? 9월 15일. 그래서 메가더가 나는 9월 15일 밤 12시에 전병력을 이끌고 인천으로 갈 것이다. 작전 디테일 정해놔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시킬 준비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사령관 이렇게 디테일하게 딱 박아버리면 군대가 어떤 집단이야? 까라면 까란 집단이잖아. 최고사령관의 이런 확고한 의지 아래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그 첫 번째 준비, 바로 성동격서라는 거예요. 성동격서가 뭐냐면 이 손자방법에 나오는 구절인데, 내가 적의 서쪽을 치고 싶어. 근데 내가 대놓고 야, 나 너의 서쪽을 공격할 거야. 이러면 당연히 적도 서쪽을 방어하겠지, 그지?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정말 적의 서쪽을 공격하고 싶다면 동쪽을 노리는 것처럼 해야 한다. 성동. 그러니까 동쪽에서 와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서 적의 시선이 이 새끼들 동쪽으로 오나 보다 하고 동쪽으로 쏠렸을 때 격서, 서쪽을 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를 넣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적이 인천이라도 우리가 인천으로 간다는 걸 적이 알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북한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때 북한이 우리 그 유엔군의 막 무전을 듣고 있었거든. 북한도 예상을 해, 얘들아. 정면으로 뚫고 올 리는 없다. 분명히 메가더와 유엔군이 어딘가든 해군을 통해서 상륙해서 우리의 후방을 치려고 할 것이다. 어디로 올 것이냐. 그래서 북한도 관심사가 이거 하나야. 과연 메가더가 어디로 상륙할 것이냐야. 그래서 도청을 막고 있었거든. 이걸 역이용하는 거야. 일부러 거짓 무전을 엄청 날려요. 우리는 원산으로 갈 거야. 원산으로 갈 거야. 남포로 갈 거야. 주문진으로 갈 거야. 뭐 군산으로 갈 거야. 해주로 갈 거야. 울진으로 갈 거야 해서 상륙할 만한 가능성인, 특히 이 동해안 쪽, 해안선이 완만한 동해안 쪽으로 막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가짜 무전을 엄청 펼쳐서 북한군이 이 새끼들 어디로 온다는 거지? 했던 거야. 근데 북한이 가장 예상했던 지점 중 하나는 원산이에요. 기억나요?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이 3개의 항구를 연락을 했잖아. 부산, 인천, 원산. 그 중에서 이 원산, 여기를 이제 북한이 예상을 했다 그래. 근데 이런 이렇게 말로만 막 털면은 안 믿잖아. 행동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두 번째, 가짜 상륙 작전을 벌입니다. 이게 바로 그 김명민 씨가 주연했던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의 배경이 되는 장사 상륙 작전이에요. 이 장사라는 지방이 어디냐면 이 경상도 바로 위쪽이야. 여기가 장사라는 지역이 있거든. 여기에 가짜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여기에 동원된 게 누구냐면 가짜 상륙 작전이잖아.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한 가짜 작전이고 애초에 성공을 바라고 한 작전이 아니잖아. 그냥 속된 말로 적의 시선만 끌으라는 거예요. 좀 더 냉정하게 할까요? 적의 시선을 끌기만 하면 돼. 그 이외엔 죽던 말과 상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소중한 정예병력을 투입하는 건 낭비잖아. 그래서 누굴 투입하냐? 학도병. 아까 이유근 학도병 말했죠? 학도병. 학생들을 투입하는데 772명의 학도병을 투입하는데요. 딱 2주 훈련시켜. 2주. 여러분 군대 가는 훈련소만 해도 한 달이거든. 근데 2주면은 진짜 총 쏘는 것만 겨우 훈련시킨 거예요. 2주 훈련시키고 딱 3일치의 식량과 무기만을 줍니다. 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일치의 식량을 들고 2주의 훈련을 받은 772명의 학도병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더 슬픈 건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해요. 그래서 이 770명의 학도병들이 헤엄쳐서 해안가로 가. 그 상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싸운다. 그 772명이 정말 목숨 걸고 미친 듯이 여기 헤집어놔. 그 북한군이 야 이 새끼들 여기구나. 여기로 상륙하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살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저렇게 미친 듯이 공략을 하는구나. 곧 내가 너가 본대를 이끌고 이제 여기로 올 것이다. 전병력 장사를 막아라. 이래가지고 이 장사 지방으로 북한군의 눈과 귀가 팍 쏠렸어요. 이 틈을 타서 내가 너의 본대는 유유히 인천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장사상륙작전에 동원된 이 772명의 학도병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죽었어요. 나중에 이 애들을 구하려고 구조대가 출발하긴 하는데 도착했을 때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죽어서 몇 명 못 살아남아요. 근데 지금도 누군지 모른다? 학도병이 정말 슬픈 게 뭔지 알아? 정식 군인이 아니야.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끌고 오는 거 안 되잖아. 정식 군인이 아니어서 군번줄도 없어요. 군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름도 잘 모르는 학도병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짜 상륙작전, 장사 상륙작전에 동원돼서 다 죽어요.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잊혀진 영웅들이야. 아무튼 이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도 여러분들 아무리 인천이 조수간만의 차도 심하고 섬도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서 상륙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북한도 인천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아. 인천은 서울 바로 옆이란 말이야. 여기 뚫리면 서울 한 방이란 말이야. 그래서 북한군도 인천에 상륙하기 힘들다는 걸 알지만 인천 자체에 엄청난 방어막을 이미 설치해놨어요. 대포 막 설치해놓고서 해안선을 완전 요새화시켜놔. 거기다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뢰라는 거 아세요? 지뢰? 땅에 내서려놓는 거 알죠? 그 밟으면 뽕 하고 터지는 지뢰 있잖아. 이게 땅에 있는 건 지뢰라 그러지만 땅지자를 써서 바다에도 지뢰가 있는 거 아세요? 그 바다에 떠다니는 지뢰, 이게 막 폭탄처럼 이렇게 팍 바다에 띄워놓는 거거든요. 저의 화려한 그림 실력.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뢰라 그래. 물에 띄워놓는 지뢰. 그래서 배가 전투함이 이걸 빡 건드리는 순간 퐁 하고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 기뢰가 떠 있으면은 그 전투함이 진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건드리는 순간 터지니까. 그래서 당시 북한은 인천 앞바다에 기뢰를 쫙 깔아놨어. 그러니까 육지에 해안선에는 대포 쫙 설치해놓고 바다에는 기뢰를 쫙 띄워놓은 거야. 난공불락이죠. 그래서 메가더가 이 병력을 보내기 전에 이 기뢰를 제거하고 적의 방어시설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작전을 펼쳤냐? 세 번째. 이 첫 번째가 그 성동격서, 두 번째가 이제 장사상륙 작전이었다면 세 번째, 엑스레이 작전을 펼칩니다. 엑스레이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내 몸에 뭐가 있는지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듯이 적의 방어시설을 파악해야 한다 해서 이 엑스레이 작전으로 누가 가냐? 해군 당시에 해군 첩보부대의 장학수 대위와 그 특공대가 파견됩니다. 이게 그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역할이야. 해군 첩보부대 장학수 대위. 이 장학수 대위가 그 부대원들과 함께 인천에 침투해서 적의 방어시설, 적의 이제 해안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하고요. 적의 기뢰, 물에 떠 있는 기뢰, 그 기뢰가 어디에 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적의 병력 규모를 낱낱이 조사해서 다 메가더에게 넘겨요. 무전으로. 적의 방어시설, 해안포의 위치, 기뢰의 위치 다 넘겨. 그래서 메가더는 그 이제 적의 어디에 방어를 아니까 적이 이 해군 첩보부대가 넘겨준 정보를 토대로 그 적의 방어시설과 기뢰를 피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밤 12시잖아. 깜깜하잖아. 상륙할 거면 그 조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때 또 켈로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이 켈로 부대에서 여러분들 그 영화 인천 상륙작전 보시면 그 장면 나올 거야. 마지막에 그 섬으로 막 가가지고 그 섬을 지키는 북한군 물리치고서 등대 불을 탁 하고 켜서 그 등대 불을 가지고 메가더의 그 유엔군을 상륙하라고 그 등대를 막 그 빛이 비추는 장면 있잖아. 그 실화예요. 당시 그 켈로 부대가 인천 앞에 팔미도라는 섬이 있어. 거기 등대가 있거든. 그 팔미도 섬을 점령해서 등대를 딱 킵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병력이 상륙할 때까지 그 등대를 지켜요. 북한군도 봐봐. 그 섬에서 등대가 땅 켜지는 순간 뭐야 저기다 이래가지고 그 섬을 빼앗으러 올 거 아니야. 메가더의 병력이 상륙할 때까지 켈로 부대는 끝까지 그 목숨을 걸고 팔미도 섬을 지킵니다. 그 등대를 지켜요. 그래서 결국 메가더의 유엔군은 성공적으로 인천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진짜 한 방에 무너져. 봐봐, 김일성이 깜짝 놀랐다 그래. 그래서 김일성한테 보고 가가. 수령동지, 이 메가더의 미제 앞잡이 놈들이 상륙했답니다. 그래? 어디냐? 군산이냐? 뭐 장살이냐? 울진이냐? 어디냐? 인천이라는데요. 에? 인천?
야! 이렇게 짤방했죠.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거잖아. 걔네가 어떻게 거기서 나와? 걔네가 어떻게 인천으로 와? 야, 얼마 전까지 장사에 특공대 파견대 때문에 원산으로 온다며. 근데 어떻게 인천으로 오냐고. 야, 그래 거기에 깔아놓은 우리 방어시설, 규례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뚫렸답니다. 정말 김일성이 깜짝 놀랐다 그래. 북한에서 깜짝 놀란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점으로 유엔군이 상륙을 한 거예요. 순식간에 인천을 점령한 유엔군은 그대로 서울을 점령해서 적의 허리라인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방에 있던 북한군은 완전히 뭐야? 본대랑 허리가 끊긴 거잖아. 순식간에 이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낙동강에 있던 유엔군도 북진하고 이 서울을 점령한 유엔군도 내려오고 이래서 이 384 남쪽 지방에 있는 북한군은 진짜 한순간에 괴멸돼요. 정말 전쟁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상륙작전이고 가장 위대한 상륙작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인천 상륙작전이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작전이죠. 그래서 메가더가 지금도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이 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인천에 가시면요 이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사실 이게 대한민국을 구한 작전인 건 맞아. 그래서 메가더에 대한 고마움으로 메가더에 대한 동상이 있어요. 아 물론 정말 맞아요. 메가더가 정말 대단한 장군인 거 맞고 대단하지 이걸 형성했으니까. 근데 얘들아 난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우 메가더 그레이트 아미 막 이러고 확 칭송하더라도 우리는요 알고 있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했나요? 장사상륙작전의 772명의 학도병들 그리고 해군 첩보부대 장학수대위 켈로 부대 이런 정말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이게 성공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게 이 메가더 동상 옆에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추모미나 위령비 정도는 세워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메가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메가더를 칭송할 때 여러분은 기억해 주세요.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돌아가셨던 그 수많은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무튼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합니다. 결국 작전은 대성공. 그러겠죠. 피카츄가 100만 볼트를 쐈다. 효과는 굉장했다. 그런 짤방 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했다. 효과는 굉장했다요. 그대로 우리가 서울을 살아나고요. 한 방에 남쪽 지방의 북한군을 무너뜨리고 이젠 반격의 시작이죠. 우리가 이제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냐? 압록강까지 가요. 여기 지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두 번째 지도 유엔군의 참전과 북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384선 이남의 북한군은 한 방에 괴멸됐고 지금 봐봐. 우리가 아니 낙동강에 밀린 게 무색할 정도로 그대로 거의 북한의 모든 지역을 다 먹어치웠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 압록강이 다 바로 중국이야. 그러니까 다 먹어치운 거예요. 압록 서울을 살아나고 우리가 강까지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도로 따지면은 두 번째 지도가 되겠죠. 인천 상륙작전. 자,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와, 전쟁이 끝났다. 이제 통일이다. 이 순간도 신났어 그때.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들 좀 허세 같은 게 막 국군 사령관들끼리 이승만한테 각하 그 새해 선물은 저희가 이 백두산 천진물 떠드리겠습니다. 백두산 천진물 한번 드셔봐야죠. 이게 이승만이 이거 그 좋은 거 어떻게 나만 먹나 같이 먹어야지. 호호호 이러고 설마 축제 분위기였어요. 전쟁 끝났다 이거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잖아. 이제 북한은 끝났고 이제 한반도는 통일이다. 와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 막 두드리는 거야. 그래 나가보니까 뭐야? 짜장면 배달 왔어요 라고 하는 거야. 왜 짜장면이에요? 30만 그릇 배달 왔어요 이거야. 뭔 말이야? 중국이 왔다 이거예요. 중국이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봐. 전쟁 배경 때 기억나죠? 북소련은 무기를 지원하지만 중국은 무기는 지원 못하고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에 개입한다면 우리 중국은 직접적으로 너희 북한을 위해서 병력을 파견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군이 개입해서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제 북한이 망할 위기에 처했잖아. 그래서 중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미군이 개입했으니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서 중국의 군대가 넘어옵니다. 무려 선발대만 3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죠? 야, 그 시대 30만 명. 우리 안산 인구가 30만 아니야 얘들아? 30만 명이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중공군의 개입. 이게 좀 여기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중공군의 개입. 여러분 보통 진짜 중국이라 그러면
되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무시하는데 얘들아,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 이때 얘들아, 중국군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군대였어. 왜냐면 일단 얘들아, 중국은 생각해봐. 3, 40년대 일본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단련돼 있죠. 그죠? 거기다가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니까 민족주의 국민나라의 레전드였겠지. 그러니까 전쟁 경험만큼은 전 세계 최고 탑급이야. 90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전쟁 베테랑들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또 중국은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인구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죠. 여러분 이거 잠깐만. 당시 여러분 중국이 선발대만 이거 안 적어도 돼요. 30만을 보냈다고 했죠. 근데 중국은 다 좋아. 인구도 많고 병력 규모도 많고 경험도 많아. 근데 중국의 약점은 뭐냐면 중국은 사실 굉장히 가난했어. 무기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30만의 병력을 3인 1조로 나누거든. 3인 1조인데 이 중에 무기를 가진 병력은 한 명이야. 한 명만 총을 딱 들어. 총이 모자라서. 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뭐예요? 응원해요? 네. 응원합니다. 에? 좀 장난치지 마요. 진짜. 한 명이 30만 병력에 3인 1조로 나눠서 한 명이만 무기를 들고 나머지 2명은 피리 불고 꽹가리 쳐요. 그럼 여러분 뭔 개소리야 이런 데는 생각해봐. 30만이잖아. 총을 든 군대, 전투병 10만. 꽹가리 치고 피리 부는 애 20만. 거기다가 여러분 중공군은 유엔군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 유엔군의 장점, 압도적인 화력. 그 비행기랑 대포를 통한 압도적인 화력. 단점은 여러 나라들이 모였으니까 조직력이 부족하고 숫자가 적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군은 전략을 세워. 얘들 베테랑이야. 낮에 안 움직입니다. 왜? 낮에 움직이면 그 미국과 유엔군의 그 전투기들이 폭격을 부앙 해버리니까 일부러 전투기가 폭격할 수 없는 밤에만 움직여. 생각해봐. 한밤중에 10만 명이 총 쏘고 오면서 20만 명이 피리 불고 꽹가리 막 치는 거야. 공포영화 아니야? 휘! 이러면서 막 미친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밤에만. 여러분 그 얘기가 있다? 당시 그 참전 용사가 증언한 건데 이 산을 넘어서 중국군이 미친 한밤중에 막 피리 불고 꽹가리 치면서 몰려오더래. 온 산이 다 중국군인 거야. 그래서 막 그 미국 사령관이 야 대포 갈겨 이래가지고 펑 쏘거든. 어떻게 보냐면 대포를 빵 하고 쏘면은 순간 사람이 딱 비어. 그럼 어떻게 되게? 바로 메워지는 거야. 공포 완전 진짜 완전 호러 오브 호러지. 완전 진짜 완전 개떼처럼 몰려온단 말이야. 나중에 이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막 정신 발작이 일으켰다 그래 유엔군들이. 그래서 이런 중국군의 이런 개입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전쟁에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후퇴를 하게 돼요.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 유엔군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1월 4일의 일이어서 이거 우리가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지도로 보시면 세 번째 지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중공군의 개입과 후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의 성격이 좀 변합니다. 원래 6.25라는 건 남한과 북한이 동족이 같은 나라에서 동족 간에 벌어진 국내 전쟁, 내전이란 말이야. 근데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제 완전하게 전쟁이 국제전의 성격으로 바뀐 거예요. 자, 남한은 누가 도와주고 있죠?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우익, 자유주의 진영이 도와주고 있고요. 북한은 누가 도와주고 있죠?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좌익, 사회주의 진영이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 중공군의 본격적 개입을 토대로 이제 전쟁이 완전히 국제전인 거야. 더 이상 남한과 북한만의 전쟁이 아니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익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좌익 사회주의 진영 간의 국제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만 한반도인 거지 국제전쟁인 거야. 근데 왜 우리나라에 싸워요? 참 너무 슬프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되는데 일사후퇴 때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지도를 보셔도 되고 화면에 이제 아까 띄워드렸던 그 지도를 보셔도 되는데 여기 잠깐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 바로 자, 그 세 번째 지도 보시면 중국군의 개입과 후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지도에 한 2시 방향쯤에 여기 흥남이라고 하는 지역 보이세요? 흥남? 그 지도에 세 번째 지도에 흥남이라는 지역 보이십니까? 여기. 자,
당시 이제 그 중국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미국 유엔군은 정신없이 후퇴를 해. 어디까지 밀려나냐면 서울도 뺏겨요 이때. 다시 서울이 뺏겨. 서울도 밀려난 거야. 쭉쭉 밀려나거든. 근데 너무 급하게 후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질서정연한 후퇴가 아니라 적의 그 맹공에 정신 못 차리고 얻어맞다 급하게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 흥남에 미국과 국군이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근데 한두 명 고립됐으면 냉정하지만 버리고 가겠는데, 흥남에 고립된 병사들이 당시 미 10군단이었는데 규모가 10만 명이야. 그러니까 흥남에 지금 미국 군인만 10만 명,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군 수만 명. 이 고립돼 버린 거야. 버릴 수 있어요, 이거? 거기다가 심지어 이때 이 흥남에 있던 군수물자, 뭐 대포, 탱크, 총알 같은 군수물자 있죠? 그 군수물자만 35만 톤이 남겨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흥남에 봐봐. 이 후퇴하는 과정에 흥남에 미국 군인 10만 명, 거기다가 대한민국 국군도 한 수만 명, 거기다가 군수물자, 뭐 대포, 탱크 같은 것만 35만 톤 갇힌 거야. 그리고 봐봐. 이제 이걸 중국이나 북한이 가만 놔둘까? 야, 이 고립돼 버린 흥남에 고립돼 있는 이 놈들 다 죽여버리고 군수물자 우리가 갖자. 이래서 이 흥남 지방으로 이제 중국과 북한군이 포위망을 좁혀온 거야. 그래서 이 남쪽으로 후퇴했던 이제 미국과 이제 유엔군이 흥남에 고립되어 있는 병사들과 군수물자를 버릴 수 없다 해서 배라는 배는 다 긁어 모아서 이 흥남에 있는 고립돼 있는 미국과 군수물자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아무튼 이때 있었던 게 자 바로 흥남철수예요. 자, 지금 145태 때 있었던 일이야. 흥남철수. 흥남에 고립되어 있는 미군과 군수물자를 구하라! 라는 거죠. 이때 이제 서울도 함락됐고요.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국제시장.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 국제시장의 첫 번째 장면에 보면은 막 그 바닷가에 그 미국이랑 국군들이 배를 대고 막 상륙하고 주인공과 가족들이 어떻게든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는 장면이 있잖아. 그게 이때 흥남철수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이제 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 미군 10만과 군수물자 35만 톤을 구출하기 위해 유엔군이 이제 배라는 배는 다 보내서 구출 작전을 펼치니 이게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시시각각으로 중국과 북한군이 포위해오고 있어. 근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 도망가려고 하는 미군과 국군 앞에 피난민 10만 명이 몰려든 거야. 보따리를 짊어지고. 왜 왔을까? 우리도 함께 데려가 주시오. 라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남한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피난민들이 몰려온 거야. 왜 몰려왔냐? 얘들도 그런 거죠. 북한에 대한 실증, 그 사회주의랑 공산주의에 대한 염증,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 전쟁 중에 이미 한번 흥남은 이 유엔군과 우리 국군에게 함락당했던 쪽이잖아. 그 과정에서 유엔군과 이제 우리 국군에게 협력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망가 버리고 남겨지면은 북한이 과연 살려둘까? 봐야죠. 어디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이 미제 앞잡이에게부터 이 반동문장 놈의 새끼들아 이러고 다 죽여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을 떠나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도 함께 데려가 달라. 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이 미군 사령관이에요. 냉정하게, 얼굴도 모르는 다른 나라 피난민 10만 명과 군수물자 35만 톤. 어떤 걸 구할래요? 일단 당연하게 군인들은 먼저 실어야지. 근데 배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일단 배에다가 미군 애들 다 태우고 이 남는 자리에 이 35만 톤의 군수물자를 최대한 실어야 되는데 피난민들이 우리도 태워줘요 이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미군이면 어떻게 할래요? 솔직히 그래, 미군 입장에선 얘들아 얼굴도 모르는 남의 나라 사람 10만 명보다 군수물자 35만 톤이 더 소중하지. 그치? 이게 얼마야 전략적 가치가. 그래서 처음에 미군은 너 태워줄 수 없다. 군수물자부터 실어라 라고 했어. 막 피난민들은 바닷가에서 울고보고 난리가 난 거야. 제발 우리 태워주세요 이러는데 진짜 감동된 게 이때 우리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우리 국군들 있죠. 이 광경을 보고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동포, 우리 피난민들 10만 명을 이 배에 태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당신들과 철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배에서 내려서
이 피난민들과 함께 육지를 통해 남한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죽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피난민들 안 태워주면 우린 여기서 우리 동포 피난민들과 함께 옥쇄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거야. 어떻게 육지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죽겠다는 거지. 국군 파업 선언. 우린 함께 떠나지 않겠다. 피난민을 살리든가 우리 내리든가 하나 해라 라는 거야. 또 그때 당시 이 미 10군단의 통역이자 고문으로 있던 분이 현봉학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실제로 그 나와 그 막 미군 그 파이프 딱 물고 미군 사령관이 피난민 앞에서 딱 고민할 때 옆에서 되게 젊은 박사 하나가 캡틴, 제너럴, 플리즈, 세이브 디스 피플 막 애원하잖아. 그분이 실제 현봉학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미국 통역관. 근데 그 영화에서 되게 점잖게 나오더라고. 막 캡틴, 제너럴, 플리즈 이러는데 실제로는 진짜 처절하게 부탁했어요. 진짜 무릎 꿇고 울면서 진짜 부탁했다 그래. 당신들이 이 사람 버리면 다 죽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달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요. 그래서 미군 사령관이 진짜 큰 결정을 내려. 그래, 사람이 우선이다. 지금부터 전병력에 말한다. 배에 싣고 있던 모든 군수물자를 다 바다에 버려라.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태울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태워라.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 그 배에 실어놨던 탱크랑 대포 다 바다에 빠뜨리고 사람들 태우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막 급하게 배에 올라타는 거야. 어떻게든 한 명이 더 태워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진 이산 가족도 되게 많았어.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가족도 그 피난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이 그 사람들 사이에 헤어지니까 아버지가 여동생 찾겠다고 내려갔다가 결국 가족이 헤어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태우는 게 나오는데 그때 진짜 감동적인 게 이때 동원했던 배 중에 메러디스 빅토리오라는 배가 있거든요. 메러디스 빅토리오. 이 배가 원래 화물선이야. 이 배는 여러분들 그 정원이 60명이야. 배는 되게 큰데 원래 그 화물선이다 보니까 그 정원은 60명인데 당시 이 배에 승무원들이 47명이 타고 있었어요. 자, 몇 자리 남죠? 13자리가 남죠. 그죠? 근데 이 배도 이 배에만 10만 톤인가의 물량을 실었다고 알고 있거든, 쌤이. 엄청 큰 배예요. 근데 이제 이 배도 이 명령에 따라서 싣고 있던 모든 군수물자를 버리고 사람들을 태웁니다. 이 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 타게 되는데 몇 명이 타냐면 이 배 하나에만 14,000명의 사람들이 타요. 이 배가 마지막으로 흥남을 떠났던 배야. 그러니까 배가 워낙 크니까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실을 때까지 싣고서 이 흥남을 떠납니다. 여기 떠나면서 어떻게 했을까? 흥남 부두를 폭파시켜요. 왜? 버려놓은 무기들이 있잖아. 이 무기를 중국이나 북한에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저기 쓰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흥남에 버려놓은 이 무기들 폭파시키는 과정에서 흥남 부두를 완전히 빡 폭발시키고 와요. 그리고 이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이제 마지막으로 흥남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그 흥남을 떠났던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12월 24일. 그리고 이제 언제 도착했냐면은 3일 걸려. 12월 26일 날 이제 남한에 도착을 합니다. 3일간의 항해를 해요. 자, 14,000명이 탄 메러디스 빅토리오. 3일간의 항해 끝에 도착했습니다. 자, 몇 명이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이 배에서 몇 명이 내렸을까?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은 나라가 나요. 왜냐면 이 배에 얘들아, 오늘 여기서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선처럼 자, 여기 제 자리인데요. 나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진짜 낑겨 타는 거야, 얘들아. 그 막 우리처럼 막 기차 타듯이 의자 딱 한 대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진짜 짐짝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들 우겨 넣어가지고 막 낑겨 타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도착했을 때 단 한 명의 사람도 죽지 않았어. 오히려 내려보니까 오잉? 14,005명이 내렸어. 아니 이게 뭐야? 인간이 아메바도 아니고 어떻게 5명인데 늘었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14,000명 중에 이미 만삭에 출산이 임박했던 임산부가 5명이 타고 있던 거야. 근데 임산부들이 그 항해 기간 동안 뭐 죽거나 유산한 게 아니라 정말 다행스럽게도 건강한 5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미국에도 참 신기한 거야. 야, 이 와중에도 생명은 태어나는구나. 이 배 위에서.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이 항해 기간 동안 태어난 이 5명의 아이들을 뭐라 불렀냐면 김치5라 불렀어요. 김치1, 김치2, 김치3, 김치4, 김치5 이래가지고 최초의 대한민국 아이돌 김치5가 결성이 됩니다. 김치5 진짜 그러니까 김치5는 진짜 얘들아. 제가 김치5가 결성이 돼요. 미국 애들이 이 5명의 생명을 김치5라 불렀어. 오늘날 기네스북에 단일 배로서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게 메러디스 빅토리오예요.
아무튼 이런 이제 감동적인 그런 흥남철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흥남철수. 이게 흥남철수야, 얘들아. 그래서 혹시 노래 중에 굿페어라 금수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때를 배경으로 한 거야. 영화 국제시장 오프닝도 그렇고 굿페어라 금수나 다 흥남철수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자, 아무튼 어쨌거나 우리는 흥남철수, 서울 함락으로 다시 우리가 남쪽으로 밀려났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낯선 거에 관해서 처음 당할 때는 놀라지만 이걸 여러 번 당하면 사람이 적응을 합니다. 여러분도 공포 영화를 처음 볼 때나 무섭지. 똑같은 영화를 여러 번 돌려보면은 별로 안 무섭잖아. 어디서 귀신이 튀어나오는지, 어디서 깜짝 놀라는지 다 알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처음에 중국군에게 밀린 건 그 요상한 꽹가리 피리 소리와 한밤중에 움직이는 전략이야. 근데 이것도 적응되면 견딜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중국군의 이런 전략에 적응을 한 다음부터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서울을 재탈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선이 완전 고착화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전선이 완전 이제 고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누가 초조해졌냐? 중국. 지금 봐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은 결국에 16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유엔군 vs 중국군의 싸움이란 말이야. 아무리 중국이 전쟁에 단련돼 있고 숫자가 많다 그래도 혼자 힘으로 이 밀려오는 미군과 유엔군을 상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중국이 이제 누구에게 요청을 했냐면 소련에게 말한 거야. 야, 소련, 나만 북한 도와줄 거야? 이 전쟁 하기로 승인해 준 거는 너도 마찬가지잖아. 무기만 보내지 말고, 소련은 계속 무기만 보냈거든? 무기만 보내지 말고 너도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뭘 보내? 군대를 보내줘. 라고 중국이 소련에게 요청을 합니다. 소련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고민해요. 소련이 발을 뺍니다. 소련 생각은 이거야. 여기서 만약에 우리까지 병력을 보내서 전쟁에 껴들면 이땐 진짜 세계 3차 대전이다. 봐봐. 지금 이 전쟁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우익,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주의 진영이 들어와 있는 국제전이잖아. 여기에 사회주의 진영의 큰형님인 소련까지 들어오는 순간 미국, 소련 다 껴들었지. 진짜 3차 세계대전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이러다가 핵전쟁까지 날 수도 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소련 같은 여러 나라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메가더가 핵소전 얘기까지 했었어. 그 전에. 중국군이 막 밀려 내려올 때 메가더가 북한 지방이랑 만주 지방에 핵 떨어뜨려서 초토화시켜버리자 라는 얘기를 했어. 뭐 미친 소리야. 맞아.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당신 미쳤구만 이래가지고 메가더가 잘려 그때. 아무튼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 두려운 거야. 여기서 전쟁이 더 커졌다가는 진짜 걷잡을 수 없다. 여기서 전쟁을 좀 멈춰야겠다. 그래서 소련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서 오히려 전쟁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템포 멈추자. 쉬자. 휴전을 제안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서울을 재탈환하고서 이 전쟁이 이제 고착화되고 이제 막 미치게 되니까 소련이 뭘 제안했다고?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도로 따지면 거기 네 번째 지도예요. 전선의 고착과 휴전. 네 번째 지도입니다. 이게 그런 거야. 여러분 줄다리기 해봤죠? 양쪽의 힘이 팽팽할 때 막 그 가운데서 밀고 밀리잖아. 딱 이게 그딴 상황인 거야. 양쪽 힘이 딱 비슷한 거야. 북한과 중국군 그리고 남한과 유엔군의 힘이 비슷해서 이 전선이 이제 그 전처럼 막 밀고 밀리는 게 아니라 팽팽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소련이 휴전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휴전회담이 나온 게 51년 7월이야. 이거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난 게 언제예요? 1950년 6월 25일이죠.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된 거야? 그래, 1년 흐른 거야. 이 모든 일이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다 1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휴전, 전쟁 시작 이야기 나왔으니까 전쟁 끝나겠다.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휴전 회담이 얼마 동안 진행이 되냐? 2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거야. 1번부터 9번까지의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의 진행은 1년이야. 근데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합시다. 전쟁 좀 쉽시다 하는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게 2년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을 논의한 것만
2년이에요. 아니 싸움을 이겨냈는데 싸움 그만하자는 이게 어떻게 2년이나 나와요, 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 휴전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 자, 그래서 일단 이 휴전회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관해서는 여기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휴전회담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쟁의 결과까지 다음 시간 넘겨서 6.25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시간 우리 배운 내용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자, 6.25 전쟁은 배경, 과정, 결과 나눠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어디다? 과정이다. 이 전쟁의 과정을 지도랑 자료랑 연결해야 한다. 전쟁의 과정.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됐고요. 전쟁 초반에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고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났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지도랑 연결하라고 했죠. 전쟁에 쫙 밀렸죠. 이 과정에서 유엔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서 한반도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 민국이다. 우리는 그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침략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겠다 하고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6개 나라가 유엔군을 파병합니다. 그 유엔군 정면 승부로는 답이 없다. 적의 후방을 쳐야 한다. 그래서 어디를 치죠? 인천을 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적의 허리를 끊어버리고 순식간에 전세 역전, 서울을 살아나고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두 번째 지도였죠. 유엔군의 참전과 북진.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또 껴들어요? 이제 중국군이 끼어들면서 전쟁은 완전한 국제전의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중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과 우리 유엔군과 남한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의 국제전 성격으로 변하고요.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우리는 남쪽으로 쭉 밀려 내려오죠. 이 세 번째 지도였죠. 중공군의 개입과 후퇴, 일사후퇴, 흥남철수, 서울 함락. 하지만 다시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이제 전선이 완전히 고착화됩니다. 이게 네 번째 지도였죠. 전선의 고착과 휴전.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련이 전쟁을 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휴전 회담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